뉴욕 증시가 소비 심리 지표 호조와 엇갈린 기업 실적 등으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실적에 명암이 엇갈리면서 뉴욕 증시는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다 장 막판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30일에서 31일 열리는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22%, 0.0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양호한 경기 기대 심리 지표 발표에도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소비 심리 지수가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차기 구제금융 지원 자금 집행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30일에서 31일로 예정된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형성됐고 뉴욕 증시 약세로 인해 차익 매물이 늘어나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는 각각 0.47%, 0.63% 하락한 반면 프랑스 증시만 0.4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건대와 톰슨 로이터가 집계하는 7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85.1을 기록하며 예비치 83.9와 전월 84.1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84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소비심리지수가 이처럼 호조를 보인 것은 주가와 주택가격 상승, 고용 회복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했던 리처드 커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 지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가 논란이 되어온 공무원 전원 배치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유럽연합이 25억 유로 규모의 차기 구제금융 지원자금 집행을 확정했습니다. 조만간 33억 유로를 더 받아 총 59억 유로를 지원받게 된 그리스는 이로써 오는 9월 독일 총선 이후 추가 지원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현금 유동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IMF는 29일 중 18억 유로 지원을 위한 최종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는 또한 추가 개혁 이행이 인정될 경우 오는 10월에 1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태양광 패널 덤핑 판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양측 간 고조됐던 무역 분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 중국과의 태양광 패널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원만한 해결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달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부과해온 11.8%의 반덤핑 관세는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EU는 역내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시작된 EU와 중국 간 무역 분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P모건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1755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유럽에서의 경제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인 1715선을 1775선으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S&P 500 지수는 지난 23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698.78까지 상승해 1715선 목표치의 1%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이날 토마스 리 JP모건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과 유럽 경제가 하반기에 예상보다 더 좋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엇갈리게 나타났었고 또 이번 주 FOMC를 앞둔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였던 84로를 뛰어넘으면서 85.1을 기록해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큰 호재로 영향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FOMC를 앞둔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지난 주간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슈 정리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낙폭이 커졌다가 막판 뒷심을 발휘해서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떠한 재료 있었는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도 경제 지표, 특히 소비 심리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고, 기업들 실적도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는데, 좀 상승세를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러한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에 그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3.22포인트, 0.02% 오르면서 15,558.8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4포인트, 0.08% 상승하면서 1,691.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좀 많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실적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죠. 이번 주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연방준비 제도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았던 경제지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7월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6년 안에 최고 수준을 좀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7월에 소비자 심리 확정치가 85.1을 기록했는데, 우선은 예상치가 84.0을 기록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1.1 이상을 좀 기록했던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예비치 103에서 104로 높아졌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도 예비치가 73.8에서 76.5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적 이처럼 이제 호조를 보인 것은 주가와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고용 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그 지수를 좀 경제 지표를 좋게 나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월가에서의 거기에 대변인이 좀 얘기한다고 한다면 소비자들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소비자 신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 지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향후에 소비자 지수의 소비 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는 좀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기업 실적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타벅스는 예상치보다 높은 성적을 공개했고 아마존은 부진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타벅스의 순이익이 특히 3분기, 미국에서 3분기를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3분기 순이익이 4억 1,780만 달러, 주당 5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같은 기간에 주당 43센트에 비해서 무려 25%까지 증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시장 예상치가 53센트를 예상했었는데 이거보다 2센트까지 높아진 55센트라는 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적자로 좀 돌아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아마존 같은 경우 2분기 순손실이 한 700만 달러, 주당 2센트를 지금 기록한 점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2분기가 주당 2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3분기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부분이 적자 전환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느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난주에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아마존 주가가 2.8%, 1.84% 좀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 중간에 증권사들이 어차피 그 아마존의 주가가 그 전에 선 반영됐던 부분이 있고 적자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가 매수계라는 레포트가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나와주면서 오히려 아마존의 주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오히려 좀 플러스가 됐고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자세한 이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1월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놓고 백악관과 월가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백악관 쪽에서는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쪽을, 그리고 월가 쪽에서는 현재 자넷 옐런 부의장 쪽으로 기대가 쏠려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FMC 회의도 있는데요. 예. 우리 관심은 이제 차기 연준 수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집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까지 나온 그 백악관의 의사를 보면, 제넷 옐런 현재 FRB 부의장보다는 로렌스 서머스 현재 하버드대 교수를 좀 선호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로렌스 서머스 현재 그 하버드 교수를 선호한 부분은 역시 스킨십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1기 때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이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고견을 청취했던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더 친화적인 양상이 좀 나오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는 FRB 차기 수장으로 자넷 옐런 현재 부의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채널이 최근에 시장 전문가, 월가의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 4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명 정도가 자넷 옐런 현 부의장이 차기 수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찬성표를 던졌고요. 버냉키가 연임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12.5%, 로렌스 서머스의 표를 준 내용들은 2.5%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월가 쪽에서는 자넷 옐런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월가 쪽이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시장 친화적인 그 행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그 이전에 양적 완화의 효과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한 바도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시장에 좀 반친화적인 그런 성향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현재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현재 옐런 부의장의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에 서머스 지명에는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는데,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양적 완화 효과 의심된다라는 이런 의견 때문이지요. 예, 그런 의견도 있지만 일단 자넷 옐런 부의장은 자신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과 이제 소통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넷 옐런 부의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쉽게 점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현재까지는 통화 정책의 수장으로 봉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하다는 부분이 다소 좀 불편한 신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렌스 서머스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과 친화적인 그런 그 흐름을 가져간 것은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당시 이제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를 백악관으로 송치를 해서 현재의 금융위기 위기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그 대통령 후보는 이후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로렌스 서머스 이 두 인물의 고견을 청취를 했고 1기 때 같이 로렌스 서머스 장관이 그 백악관에서 손발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른바 스킨십에서는 이른바 좀 검증이 된 로렌스 서머스 장관을 좀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자 월가가 이제 자넷 옐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트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클레이스나 핑코, 도이치방크도 옐런이 적임자라고 자꾸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로렌스 서머스는 다소 독단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과의 소통에서 다소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현재 좀 약점으로 현재 꼽고 있고요. 이런 그 투자은행이 그 자넷 옐런을 선호하는 부분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이나 의사소통을 개진할 수 있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자 백악관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지난 주말 한 발 물러섰는데요. 가을에 개원이 이제 9월 6일로 현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가을 의회의 개원에 맞춰서 9월 중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제 백악관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할 경우에 상원에서 이를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상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인물이 지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원 인준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 독단적이냐에 따라서 시장, 월가에서 그리고 백악관에서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차기 연준 의장의 손에 출구 전략이 놓여있기 때문이겠죠. 한편 그런 가운데 IMF가 미국에 대해서 내년 초까지는 양적 완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권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IMF는 계속적으로 현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시각은 미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아직까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1.9에서 1.7로 내린 상태에서 현재 그 변동 수치를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IMF가 지난 26일 발표한 미 경제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전망치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 초까지 연준이 현재 부양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부양기조는 양적 완화 조치를 줄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달 말일에 이제 이번 주인데요.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1% 전후 수준까지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봐서 하반기 때 2% 후반이 나와야 현재 연준이 보는 최저점 수준인 2.3% 밴드 정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미국을 1.7로 보는 것은 1분기 GDP 1.8과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IMF 권고대로라면 올해 내내 양적 완화 기조의 축소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IMF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특히 미국의 제조업이 향후 미국 경제를 강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네. 특히 미국이 현재 가져가고 있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 예.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미국 경제의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식견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계속적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어서 2015년이면 상당수 기업들이 중국의 현지 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것으로 이른바 임금의 낮은 부분으로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은 다소 많이 떨어질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포드나 GM이 중국 시장 공략에 상당히 적극적인 부분을 이 제조업 경기에 추가적으로 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는데요. 2011년 말부터 컴퓨터나 자동차, 기계 등 생산 능력이 그 미국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 쪽에서 이를 가져가는 이런 그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그 미국 쪽으로 다시 이제 디자인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심 부품도 그 현지에서 공장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도 이런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리쇼어링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현재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국이 경기가 좀 주춤하면서 수출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 미국의 제조업의 투자 환경이라든지 원가 경쟁력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IMF가 경쟁력이 높아가는 경쟁력 우위 국면으로 일단 해석이 됐습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 내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의 단가 이런 점에서도 경쟁력 여건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초 중국과 EU 간 촉발됐었던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덤핑 분쟁이 사실상 잘 타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한이 다음 달 6일까지였는데요. 예. 이달 말까지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예상대로 중국이 한 발 양보를 하면서 타결을 지었습니다. 이 EU와 중국의 태양광 패널의 분쟁은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6월에 한번 검토를 해드렸고요. 중간에 중국이 이제 와인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이런 부분으로 맞불을 놓는 이런 내용도 좀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현재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잠정 관세인 11.8%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음 달 6일 날 만약에 결렬이 될 경우 최대 반덤핑 관세는 47.6%를 부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말 EU와 EU 집행부와 중국의 상무부가 EU가 요구한 최저 수준의 가격을 중국이 수용함으로써 이른바 반덤핑 관세는 8월 1일부터 해지하는 것으로 일단 내용이 판가름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제 최저 단가는 오른 수준으로 이제 수출 단가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에는 직접적인 아주 긍정적인 영향은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 단가가 오른다는 측면에서는 반사적인 수혜도 일부는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서 일본의 이 원전 가동, 이 재가동도 결국에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네. 아베노믹스와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다뤄드리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그 후쿠시마 원전 제1원전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남아있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계속적으로 현재 동화 위에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러시아의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를 조사했던 조사 전문가인 유리 반다제프스키 연구원이 28일 지지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의 정보 공개를 여전히 좀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세슘 등 이 원전에서 피어오르는 유독가스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보다도 현재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경각심을 좀 높였는데요. 도쿄나 일본의 동북 지역인 토호쿠 지방, 그다음에 칸토 지방도 이미 대기 중으로 오염 물질이 많이 새어나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으로 판명되는 수치들이 점점 더 현재 많아지고 있고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의 이면을 지금이라도 일본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 반다제프스키 박사가 밝혔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근 그 해역에도 오염 사태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를 일본에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바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좀 가장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체르노빌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수치가 예상보다 현재 막아내는데 속도를 못 내게 되면 현재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줄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 규모가 더 늘 것으로 보여서 무역수지 적자의 올해 플러스 전환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아베노믹스에도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참여 선거 승리 이후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일본 내 53개 원전 중 일부는 가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가 추가적으로 좀 보도가 될 때마다 이런 부분은 여론의 질타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지난 한 주간 2% 이상 오르면서 191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보이는 동안 코스닥은 기간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먼저 지난 한 주 움직임 중에서 아주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지난주 거래일 5 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의 매수를 꾸준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를 꾸준히 이어갔는데 주 초반엔 좀 규모가 좀 작아서 이것이 이제 매수세 전환이냐 아니냐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주 후반으로 지나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간 단위로 거래소 기준으로 한 8천억 대 정도 순매수가 있었던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있으면서 일단 조금 긍정적인 좀 신호가 나왔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내용들에서는 일단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뱅가드 물량이 일단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과 연계된 파생 쪽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진정이 되면서 최소한 외국인들의 펀드 한두 개 정도는 다 빠져나갔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커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의 매수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은 외국인들이 좀 커버를 해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지수 반등을 견인했던 업종들은 어느 쪽이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지껏 좋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쪽의 자동차나 IT 쪽은 아니었던 거고요. 건설, 철강, 화학주의 반등세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난주 한 주를 거래소 쪽으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소외주의 반란이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상승에 소외됐던 철저한 업종군들의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 주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에서는 자동차나 IT가 쉬어가는 공백을 일단 분명히 이제 조선주의 건설이나 철강 화학주 쪽 소외주 쪽에서 이제 반등을 견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시장에 최근에 좀 핫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었던 부분은 역시 지난주에는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은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밑에권에 있는 소외주들이 반등을 하는 이런 전형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의 어떤 지난주에 한 주의 흐름은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 주에 좀 체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다들 중복되는 얘기들일 것 같아갖고, 간단하게 결론만, 짚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 전망 하향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기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의 시기가 이번 FOMC에서 어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주에는 이번 회의에서는 별 내용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어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어떤 위치로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타 미국 일정에서 이제 8월 2일날 비농업 고용지표,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이거 발표 있는데, 이것도 국내 시장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또한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22 금융 통화 정책이 있는데, 22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들기는 좀 어려울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현재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일단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발, 유럽발 이슈는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중국의 PMI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죠.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47.7로 맞춰져 있는데, 물론 이제 많이 낮아진 겁니다. 많이 낮아졌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국내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것은 리커창 총리가 중국 GDP의 하단을 7%대로 잡았고 7% 이하는 용납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어떤 하방의 어떤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엄청난 부양 조치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부정적인 요소가 미쳐지냐 안 미쳐지냐. 결국 이제 PMI 지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이 이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국내 변수 쪽으로서는 지금 실적 시즌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실적 거의 이제 시즌에서 이번 주를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 윤곽은 좀 나올 것 같은데 큰 회사들에 대한 윤곽들은 어느 정도 좀 나왔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싫어하는 부분은 결국 시장의 실적 예상치하고 실적의 어떤 확정치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워낙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오히려 거꾸로 너무나 낮춰놨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워낙 눈높이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오히려 확정치가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시장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방향은 어느 쪽이자고 보시면 되냐면 시장이 2분기는 부정적이라는 건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만 3분기에 대한 방향성이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3분기에 대한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업종에 한해서는 시장에서는 일단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번 일주일의 그 향후 장세의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 3주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 주 역시도 외국인의 매수는 유지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 선진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기타 등등 여러 선진시장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 선호를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진국들이 최소한 조정을 받기 전에 글로벌 유동성들이 선진시장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못 올라왔던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분간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에서는 이제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펀드 가입이 높아지면서 자금의 여력은 있지만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그 기관의 어떤 매매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연기금의 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기금의 매수는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냐면 하반기 9조 원 정도로 자금 집행하겠다는 연기금이 자금 집행이 좀 시작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인데 일단은 최근의 장세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장세가 아니라 순환매 장세라고 일단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순환매 막바지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순환매의 마지막은 이제 금융주가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금융주까지 순환매가 다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순환매를 돌릴 만한 업종이 없다라고 본다면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초반에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수가 1940을 바로 돌파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기준으로는 박스권 상단의 단기 고점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주 초반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수의 영향이 큰 종목들은 주 초반 고점, 주 후반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초반 쪽에서는 물론 대형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비중을 좀 축소해가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주에는 또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지난 한 주 코스닥 시장은 쉬어가는 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가 좀 엇갈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사는데 기관들은 팔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보이다가 목요일장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했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장은 종목 장세의 그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 징후가 금요일 날 확인됐고요. 이런 것이 연속적인 흐름이 확인된다면 향후 이번 주는 종목 장세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냐 안 이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관찰하면서 이번 주 한 주를 좀 봐야 되고요. 대형주에 대해서는 주 초반 비중 축소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종목 장세 전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주 초반에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걸로 일단 판단이 돼서 이러한 매매 전략으로 월요일을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는 비중 축소 의견 주 중반은 내주셨고요. 중소형주의 종목 선별도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간 이슈 캘린더를 통해서 증시 전망해보는 시간 함께 세워보고 있는데요. 유스타기 유창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2% 정도 주간 기준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어쨌든 본격적인 국내 어닝 시즌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 좀 주목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이 현 선물 쪽에서 매수 전환됐다는 부분들.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7월 한 15일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완전히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었던 한 주였고요. 또 하나가 그동안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19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에 대한 부분이 일단 돌파가 된 상황에서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고무적이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예정돼 있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이슈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좀 경제 지표 일정이 되게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많이 몰려져 있는데 이번 주는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미국 6월 미결제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업 실적은 로우스 기업 실적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30일 내일에는 이제 미국 5월 S&P 케이스 실러 지수하고 미국 7월 소비자 기대 지수를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업 실적은 화이자, 모크, US 스틸이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7월 31일에는 이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하고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유로존 7월 실업률 동향하고 유로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마스터카드 기업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8월 1일 목요일에는 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미국 7월 PMI 지수, 미국 7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기업 실적은 엑스모빌하고 AIG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8월 2일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 7월 비농업 고용 지수하고 미국 7월 실업률, 미국 6월 개인 소비 동향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 쉐보론 기업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촉각이 가장 곤두서 있는 게 바로 이번 주 예정된 FOMC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밖에 주요 포인트들 어떤 것들인지 짚어보면서 시장 영향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일단 7월 31일 FOMC 금리 결정이 앞두고 있죠. 금리야 동결이 당연한 것인데 무엇보다 이제 그 버냉키 발언에 의해 가지고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버냉키 씨가 이제 올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가 이제 그 끝나는 거에 대해서 후임자라든지 어쩌면 시장에서는 다시 재신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30일에 이제 S&P 케이스 실러 지수하고 소비자 기대 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PMI 지수, ISM 제조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로존 22 금리 결정도 8월 1일에 앞두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8월 2일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수요일에는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있다라면은, 금요일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이제 한 7.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올지, 아니면 이것보다 나쁘게 나올지 여부. 그리고 실업률뿐이 아니라 이제 실업률이 비농업자 수, 취업 고용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실업률이 얼마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세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 중반에는 FOMC의 결과에 주목이 끌릴 것이고 주 중반 이후에는 실업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주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주가의 등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어쨌든 이제 주목할 점분들이 이제 해외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해외 지표 결과하고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버냉키 발언 및 실업률과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게 이제 주중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부터 뭐 지난주를 보신다라면은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피크를 그렸다라면은 이번 주에는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변동성이 조금 더 높게 작용할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 일단 1900포인트가 지지된 이후에 19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21선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1900 중반까지 반등을 보이는 그러한 움직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전히 한 54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주 동안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 한 1% 내외로 박스권을 좀 지루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어쨌든 그 중소형주 기업군들의 실적 발표를 좀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높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시킨다라면은 일단은 저항들을 돌파시켜서 한 550포인트나 550포인트 중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지난주에 매수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러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이제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매수가 더 확대되는 모양을 좀 연출시키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세하고 무엇보다 이제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약간 좀 부족한 감은 있어요. 유가증권 대비해서. 그래서 선물 쪽에 매수가 얼마나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종목군들, 업종군들을 보신다면 지난주는 경기 민감주들이 할 수 있겠죠. 뭐 화학, 철강 이런 기업군들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기저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혹은 작년 대비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의 지수 반등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지, 특히 이제 해외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금 이런 것을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이 좋게 나오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도주 업종군들이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완전히 주도주를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지수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